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나 봅니다. 유튜브로 가사님 여기 충청도 산골짜기인데 비로 아침을 맞고 있다고 보내주셨고요. 이옥성님 울산에도 밤새 비가 내렸고 지금도 오고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님 대전인데 대전도 비가 많이 오네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말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어젯밤에 너무 눅눅해가지고 거기다 모기가 한 마리가 앵앵앵 돌아다니는 정말 잠을 못 자가지고 습기가 그러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이 여성 단체들이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4년이 넘는 동안 서울시 전현직 직원 약 20여 명에게 성추행 등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또 일부는 예뻐서 그랬겠지 등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추행 방조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는 진상조사의 주체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못 박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에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네. 서울시가 이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려고 했는데 이 강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퇴직한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에 민간합동조사팀을 꾸리겠다고 했다가 전원 외부 인사를 꾸리는 대안도 나름 제시를 했었죠. 근데 이제 네. 여성단체들에서 참여를 거부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익명의 서울시 직원 이름으로 여러 언론에서 나온 인터뷰들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 변호인 측은 인권위가 긴급조치나 직권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발생한 사건 또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 환경 문제 제기를 묵살한 과정 그리고 업무상 불이익 조치 등의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울시도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하는 게 아마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기 그 부분, 추행 부분 어렵기 때문에 인권위한테 이렇게 진정을 넣으면 이 부분 조사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행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업무 환경이나 또 묵살했던 부분까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거고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국가인권위에서 좀 요청하면 협조를 하거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이미 표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지금 새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경찰에 가기 전에 검찰에 먼저 연락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7월 7일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만남이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만 면담할 수 있다라고 검찰 측에서 언론적으로 말을 해서 설명을 했다. 즉 이제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검찰에 밝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 측 주장은 그래서 8일 오후에 이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이 잡혔는데 네. 7일 저녁에 이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렵다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신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잡았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번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은 네. 검찰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은 해명한 부분을 보면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사전 면담을 요청을 했었고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퇴근 무렵 전화로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를 했다라는 건데요. 잠깐만 그럼 서로 얘기가 좀 약간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약속을 그렇습니다. 한 바는 아니고 검토해서 연락 주겠다고 한 거다. 네. 이 얘기인 거죠. 네, 이제 검찰에서는 약속 그 자체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안내한 거지 약속을 잡은 건 아니었다. 이런 네. 식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무슨 고소를 하는데 부장검사랑 직접 만나서 고소를 하고 네. 글쎄 이제 박원순 시장이니까 네. 조금 선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그 어떤 면담 자리에서 고소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접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통례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통례하고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하기는 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박원순이든 더 높은 사람이든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높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하여튼 어쨌든
검찰 측 입장대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접수하라 했던 거는 어쩌면 뭐 원칙하고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약간 약간씩 다른 부분이기 다릅니다. 때문에 네, 이건 네, 좀 이제 그렇죠. 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폰 잠금이 해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제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이 네. 성북서가 이 서울지방청에 넘긴 지 5일 만이었습니다. 이게 핸드폰 기종이 최신형 아이폰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피해자 측에서 제보를 해서 이 김재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 측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 절차 등을 거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 휴대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총 3대가 있는데 네. 나머지 2대 개인적으로 개통한 2대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증거가 제한적이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5, 6개월 걸렸거든요. 그 복구하는데. 네.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비밀번호 입력한 잘못 한 10번 정도 하면 몇 시간 동안 못 합니다. 아주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는데 그러게요. 그 아마 비서나 이쪽 업무 보좌진에서 비밀번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제 피해자가 네, 피해자가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알아서 이제 그 했고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가 네. 이제 경찰 쪽에 그렇죠. 그 비밀번호를 제공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뭐 그 부분은 다행 같아요. 괜히 시간이 되게 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통화 내역이라든지 예. 일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비서가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거 이제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업무상 이용했던 휴대폰이라는 그렇죠.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텔레그램이든가 이거를 이용했던 그 사례들이 과연 이 업무상 휴대폰으로 이루어졌을까? 이 업무상 휴대폰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좀 들여다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렇죠. 그 사실 부분은 이게 이제 또 확인할 하나의 수 있어요. 쟁점이기 네, 때문에 이제 통화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마도 업무상 휴대전화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 봤을 때는 네. 그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뭐 마지막 비서실장이나 뭐 통화했다 하지만 네. 그 전후에 7월 8일 뭐 그 무렵에 통화했던 사람들 확인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아무튼 좀 그 결과는 좀 그러니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동대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 2월 13일 만나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네.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일부 대화가 축약 누락돼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반박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편집한 부분이 없다라면서 26분 가량의 녹음 파일 전체를 이제 언론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전문이라면서 공개한 녹취록과 약간 또 내용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동대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강연료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녹취록에 아예 없었습니다. 또 이제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던데라고 이전 기자가 말했던 부분은 녹음 파일을 보면 아파트가 아니라 와이프였고요. 네. 문제가 된 이제 그건 해볼만 하지라는 발언이 이 직후에 나옵니다. 변호인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가 직접 푼 내용이다 보니까 네. 한두 단어 내지 이제 문장에 잘 못 들린 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녹음 파일을 들으면 의도성이 없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직접 듣는다면 이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 간의 비공개 환담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녹음 자료는 쌍방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도 갖고 있고 뭐 변호인도 갖고 있고 그걸 들으면서 막 와이프 아파트 뭐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또 필요하면 그걸 빼기도 하고 일개 장관 얘기까지 거기 다 나왔죠. 빼기도 했다가 또 한쪽으로 넣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증거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증거라면 이런 공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닐 것 같거든요. 또 아니라고 지금 다 알고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변호인 측은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박준 변호사가 이제 제기하는 것과 논점은 이게 그러니까 입증의 어떤 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네. 이 점에 이제 그 주목을 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곽우신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주진우 변호사의 주장이 이걸 직접 들어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 간의 환담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자와 검사 그것도 검사장이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만약에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한다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설사 그 말이 이게 뭐 해석해 보면 한담 같다 하더라도 이 기자는 6년 차, 5, 6년 차 기자입니다. 네. 검사장은 몇 년을 했어요? 15년, 20년을 한 사람 이거 그걸 떠나서 네. 이런 시시콜콜하고 어쩌면 좀 해서는 안 될 얘기들까지 기자하고 검사장이 오간다. 수사 정보를 뭐 교환하기도 하고 예. 그거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범죄하고는 관련 없다고 손치더라도.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미 뭐 채널에 의해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네. 이제 판단을 내리고 해고까지 했기 네. 때문에 뭐 다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자가 그러니까 취재원이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취재원에게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 취재 정보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취재원이 뭐 그러면 한 건 뭐 건질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일상적인 대화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법조 기자들한테는 이게 일상인지 아니면 채널 A의 일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기자가 계신 거 기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궁금해서요. 이게 일상적 환담일 수 있나요? 뭐 이제 전체 내용 중에서 일상적이라고 보시는 부분도 일부 있죠. 근데 이제 이거 전부로 봤을 때 이게 사실 핵심이 되는 이 부분들을 일상적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의 입장이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뭐 흔히들 기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명인데 이런 일상 제가 잘못 살았나 보네. 제가 좀 뭔가 지금까지 저가 좀 그렇게까지 안 기자를 나가도 좀 잘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일상으로 하면서 살았어야 진짜 기자고 취재력이 나오는 건지. 네. 아무튼 제가 이게 만약에 이게 일상적 한담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건과 관련된 검언 유착이라고 네. 하는 그 단어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네, 그렇죠. 언론과 어떤 취재원 간의 유착 지적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차원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그 네. 녹취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도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징계까지 갔는지 기자협회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분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 측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00만 번 양보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인 거는 틀림없는데 이게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좀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좀 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또 그 하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또 그러니까 많이 이제 풀어내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네. 아십니까? 그 이 녹취록에 그 강제 소환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내일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역시 방송 그래서, 전혀 안 네. 나오더만요. 네, 내일 3부에서 유시민 이사장과의 특별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도 질문드릴 게 상당히 많고 네. 또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저희도 궁금한데 내일 인터뷰를 좀 기대해 주시죠. 저도 궁금해서 좀 네. 이따가 가야 되겠네요. 좀 들어주세요. 아니 저 항상 듣고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고인에게 쏟아진 가해 행위들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 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좀 핵심 증인들이 다수 빠진 채 좀 열린 반쪽 청문회였지만 이 청문회 출석한 동료들과 일부 가해자가 다수 증언을 하면서 유가족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추가로 나온 거예요? 되게 많은데 일부만 조금만 옮겨보면요. 이제 최숙현 선수가 이제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고 신발로도 맞았다. 또 지난 5월에는 김규범 감독과 장윤정 선수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시켰다. 또 최숙현 선수는 2016년 강제로 빵을 먹고 안주현 치료자가 부적절한 마사지를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등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고 최숙현 선수의 일기장이 공개되기도 했죠. 나의 원수들 하면서 이렇게 적은 이름들도 있었고 또 김도환 선수가 앞서 이제 좀 본인이 국회에 와서 이야기했던 말을 다시 뒤집으면서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며 가해 사실과 자신이 목격한 폭행 사실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쇠파이프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신발로도 때렸다고요? 예. 네. 이게 신발이라는 거는 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욕감이나 그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참. 예, 사실 이런 폭행이라는 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도 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폭행 당했다라는 거를 또 거짓 진술하라고 하면 또 거짓 진술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자체가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신발을 물어봤던 것도 사실 아프고 안 아프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이건 그 가혹행위이자 모독행위잖아요. 모욕적인 행동이죠. 엄청난. 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선수를 위해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는다고 뭐 잘합니까? 잘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네. 체육회장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이제 이기흥 대한체육진흥회장을 향해서 지금 체육계와 시민계에서 굉장히 좀 사퇴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김예지 통합당 의원도 이제 미국 체조협회 등의 예시를 들면서 어제 이기흥 회장을 향해서 두 번의 기회면 충분하지 않느냐,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그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본인이 더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하겠다라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아니, 대한체육회장이 관찰자입니까? 왜 관찰을 해요? 뭘 책임자죠, 관찰하고 하겠다는 책임자.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관찰하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장이 포괄적인 그러니까요. 책임을 지고 지금 뭐 재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부족한 판 아니에요? 이 사태도 지금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이 사태 관련된 해결점까지 찾아야 되는데 네. 관찰해서 세심하게 보겠다. 글쎄요. 뭐 그러니까 아니 뭐 맥락으로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그 없도록 촘촘하게 그래서 어떤 뭐 그러니까 내부 그러니까 저기 뭐 감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뭐 이해가 될 여지가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반복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이 되면 극약 처방 같은 게 필요한데 극약 처방이라는 건 뭐 나쁜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근원적인 처방이죠. 그렇죠. 예.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예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어떤 거치 문제를 좀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것 이기흥 같습니다. 회장이 이런 관리에 실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번째 이미 그러니까요. 사건이 크게 터졌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단순히 뭐 그냥 별개의 문제다라고 따로 두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위와 관련된 부분의 자리를 보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연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 유족들이나 동료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저는 별로 이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또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